100만 팔로워가 넘는 유명한 인플루언서. 가난하고 학대당하던 어린 시절에서 벗어나 화려한 인생을 사는 그녀의 성공 신화를 보며 많은 팔로워들은 희망을 얻고 그녀처럼 되기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따르던 팔로워들은 성매매를 착취당하며 화장실조차 그녀의 허락 없이 갈 수 없는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Hello, welcome back to a new episode of Black Records. 오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정말 세뇌와 가스라이팅이 무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양한 컬트 집단과 사이비 종교 모두 세뇌로 인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제가 하려는 이 이야기도 일종의 컬트입니다. 이 컬트는 비정상적인 신념을 가진 소규모 집단인데 폐쇄적인 환경과 맹목적인 충성심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금전적인 착취와 노동력을 강요합니다. 유명한 인플루언서이자 웰니스 브랜드를 운영하는 캣 토레스가 어떻게 그 많은 여성들을 지배하고 이용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브라질의 유명한 인플루언서 캣 토레스. 이 캣은 모델 출신의 인플루언서였는데 처음에는 그녀의 화려한 삶에 대해서 보여주다가 나중에는 주로 명상, 최면, 영적 성장, 웰니스에 대한 컨텐츠를 다루면서 더 나아가서 웰니스 브랜드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은 인간관계나 비즈니스 등 사람들에게 성공에 대한 정답과 조언을 해주는 사업이었어요. 캣은 본인은 단순한 조언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며 외계인과 대화가 가능하고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릴 수 있는 마녀라고 스스로를 지칭했습니다. 본인을 마녀의 여왕이라고 부르면서 나는 평범한 마녀가 아니라 진정한 지도자라고 해요. 자, 이렇게 들으면 딱 봐도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저 말을 믿지? 싶겠지만 이 SNS에서 비춰지는 캣의 화려한 모습 때문에 그녀에게 매료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캣은 10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었고 TV 인터뷰, 칸 영화제, 그녀의 유명세 때문에 그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가난하고 힘들었던 어린 시절에서 벗어나 대성공한 이 성공 신화 이야기에 매료됐습니다. 그리고 캣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자기처럼 성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가난했던 캣은 도대체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요? 1989년 10월 24일 캣 토레스는 브라질에서 태어났어요. 그녀의 이름은 카티우샤 토레스 토레스이고 어렸을 때부터 캣 토레스라고 불렸습니다. 어린 시절 캣은 브라질에서 아주 가난하게 자랐어요. 캣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는 청소와 요리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야. 세상이 너희를 견뎌내는 거에 감사해라. 이런 식의 아이의 정서에 안 좋은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엄마는 항상 자녀들의 곁에 없었습니다. 캣의 어린 시절은 정말 불행했어요. 집안의 모두가 종종 집을 비워서 이 집의 냉장고가 텅텅 비는 날이 정말 많았다고 해요. 집에 먹을 게 항상 없었습니다. 이 캣에게는 언니도 한 명 있었는데 이들은 고통을 함께 나누지 않았어요. 이 언니가 한 번씩 간식을 가지고 오면 캣도 먹고 싶잖아요. 근데 이 언니가 손도 못 대게 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를 케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족들은 각자 자신을 위해 살아가야 했을 거예요. 이 불행한 캣에게도 복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서서 사진을 봐서 아시겠지만 큰 키와 화려하고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이 캣에게 너 정말 아름답다. 너는 키도 크니까 모델해도 되겠다. 너 진짜 너무 예쁘다. 이런 말을 많이 했었고 이것이 그녀가 모델이 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성인이 되자마자 캣은 마이애미로 이주했어요. 그리고 운 좋게도 엘리트 모델 매니지먼트와 계약하게 됩니다. 이 회사는 켄달 제너와 같은 대형 모델들을 데리고 있는 큰 회사였어요. 많은 모델 꿈나무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회사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소속사만 잘 들어가도 이 성공은 보장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캣은 그 회사에 들어가서 로레알, 캘빈 클라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 여러 가지 모델 일을 했는데요. 이 메인까지는 아니고 이 일들이 다 조금 작은 일들이었어요. 주로 수영복이나 이 속옷 촬영이 대부분이었고 가끔은 얼굴이 아예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후에 캣은 프랑스로 이주해서 파리에서 모델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2013년 캣이 할리우드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명에 가까웠던 캣이 어떻게 유명해졌을까요?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된 계기는 한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할리우드 대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함께 있는 모습이었어요. 대중들은 저 여자가 누군데 디카프리오가 같이 있지? 여자친구인가? 하면서 캣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후에 브라질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연히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예요? 아니면 그냥 친구예요? 캣은 이 질문에 네, 우리는 여자친구고 남자친구 사이예요 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 페스티벌 기간 동안에 한 집에서 머물렀다고도 말했어요. 하지만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캣은 레오와 미리 약속한 게 있어서 언론에선 말을 아끼기로 했다고, 이 둘 사이의 일에 대해서 너무 많이 공유할 수 없다 말했어요. 근데 이미 너무 많이 말한 것 같다고. 우린 같은 집에 머물렀어요. 웁스, 미안해요. 너무 많이 말해버렸네. 이런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기자들이 다시 레오에게 가서 캣과의 관계를 묻자 레오는 우리는 그냥 친구일 뿐이에요. 그 이상은 아닙니다. 라고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뭐야? 왜 둘이 말이 달라? 이러면서 다시 캣에게 가서 왜 둘이 말이 다르냐? 레오는 여자친구가 아니라고 한다. 두 분이 지금 다른 대답을 하고 있다고. 왜 사귀는 사이라고 하셨나요? 라고 물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캣이 여기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이 들켰잖아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내가 지어낸 얘기였어요. 라고 인정합니다. 너무 태연하게 이야기해서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어요. 캣이 둘의 관계를 거짓말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이미 많은 주목을 받았고 캣의 커리어는 그걸로 약간의 활기를 얻었어요. 이미 광고와 잡지 촬영, 인터뷰 등 많은 것들을 따낸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런 가십이 있었구나가 아니에요. 캣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캣이 사귀는 사이라고 공개적으로 거짓말하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만약 둘이 친구 사이였다고 하더라도 화나지 않겠어요? 그래도 연예인에게 꽤나 중요한 질문인데 자기 맘대로 거짓말해서 이슈를 만들었잖아요. 캣은 가능성 없는 레오와의 관계보다 이슈를 만들어서 생길 본인의 이득에 더 집중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레오의 신뢰를 잃더라도 유명세를 얻었으니 그걸로 된 겁니다. 내가 거짓말한 거? 그냥 거짓말했어요. 그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캣은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모델 쪽보다는 연기 쪽이 돈을 더 잘 벌고 유명해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들어서 연기 쪽으로 전향합니다. 캣은 수잔 베트슨 스튜디오에서 연기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 학원은 니콜 키드먼이나 톰 크루즈 같은 유명한 배우들이 다녔던 스튜디오입니다. 캣 토레스의 연기 실력은 아주 부족했어요. 실제로 찾아보면 그녀가 출연한 영화나 드라마가 거의 없습니다. 캣이 출연한 가장 유명한 작품은 분노의 질주 뮤직비디오였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분노의 질주가 아니라 분노의 질주 뮤직비디오입니다. 캣은 본인의 실력을 쌓아서 올라가기보다는 유명해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 인터뷰에서 저는요 언젠가 오스카상을 받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연기에 대한 열망을 보였고, 또 어떤 인터뷰에서는 지금 차기작을 준비하고 있다. 주인공 역할인데 납치된 러시아 소녀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 영화는 인신매매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영화예요 라고 말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런 영화가 제작 중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영화를 찍고 있는 것도 거짓말이었어요. 캣은 그냥 유명해지고 싶었고 잘 나가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모델과 배우로서는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하지만 인플루언서로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다시피 화려해 보이는 것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포장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할 줄 알았어요. 그녀가 화려한 일반 SNS 인플루언서에서 영적 성장을 강조하는 라이프 코치 최면술사로 변하기 시작한 건 그녀가 환각제를 접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캣의 가까운 지인들은 그녀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고 느꼈습니다. 캣은 본인이 라이프 코치이자 최면술사라고 말했어요. 본인이 일반 사람과 다르고 영적인 목소리를 듣는다. 이때부터 본인을 마녀라고 주장하고 웰니스 사업을 확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캣은 본인의 웰니스 서비스를 구독하고 이용하면 부자가 될 수 있고 자존감이 높아질 거고
사랑받고 사랑을 되찾을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또 원하는 남자를 정복할 수 있는 주문을 알려준다, 텔레파시랑 최면을 이용해서 삶을 바꿔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들도 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들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비로운 목소리입니다. 그녀의 예언, 이 목소리를 듣는 건 무료가 아니었어요. 캣은 사이트에서 고액의 비디오와 운동 프로그램들을 판매했고 VIP 고객이 되면 그녀와 1대1 상담이 가능했는데요. 이 금액은 한 번에 최소 150달러에서 200달러였습니다. 한화로는 21만 원 정도 되네요. 그리고 캣은 그 영적인 목소리에 대해서 더 보이스라는 자서전도 출판합니다. 이 책에서 나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도 종교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는 보이지 않는 것에 힘을 믿는다 라고 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신이 나다. 그 목소리가 나에게 말하고 있다. 나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내가 예수다. 이런 건 조금 다릅니다. 보통 이런 말은 컬트 집단이나 사이비에서 많이 하는 말이에요. 캣은 할리우드 힐스 한 저택에서 환각제 의식인 아야와스카 세션을 주최했는데 이 아야와스카가 뭔지 아세요? 저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 아야와스카는 아마존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강력한 환각제예요. 이 차는 DMT라는 강한 환각 성분이 들어있는 식물과 이 몸에서 DMT를 분해되지 않도록 돕는 식물을 함께 끓여서 만들어지는데요. 이게 강력한 환각 효과가 있어서 원래는 원주민들이 영적 치유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던 의식이라고 해요. 이 아야와스카는 보통 전문적인 샤먼, 주술사가 진행을 합니다. 참가자들은 특정한 식단을 지키고 이 차를 마신 뒤 수시간 동안 강렬한 환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비주얼적인 환각, 이 과거의 기억이나 트라우마가 떠오르는 경험, 깊은 내면 탐색 등을 하게 되고 신체적으로는 구토나 설사, 이런 정화작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내가 치유됐다, 삶의 의미를 깨달았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 환각 증세를 통해서 강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겪으면서 트라우마로 남기도 해요. 특히 이게 검증되지 않은 수행센터에서 진행할 경우에 심각한 부작용이나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서 전문적인 교육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행위입니다. 캣은 참가자들에게 이 의식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전통적인 아마존 샤먼이 진행한 것과 다르게 캣은 공식적인 훈련이나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이 의식을 주도했습니다. 특히 캣은 본인의 신비로운 능력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참가자의 내면을 정화시켜줄 수 있다고, 이것을 통해서 그대들이 영적인 각성을 경험할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참가자들이 경험한 것은 극심한 정신적 혼란과 신체적인 부작용이었습니다. 캣이 주최한 아야와스카 세션은 전통적인 샤머니즘 의식과는 거리가 멀었고 참가자들에게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비전문적인 의식이었습니다. 캣은 이날 이 세션을 진행하면서 콜본이라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콜본은 유명한 음악가의 아들이고 그래미상을 20개나 수상한 아티스트의 자녀였어요. 이날 이후 만남을 이어가던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됐어요. 캣은 SNS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포장하고 화려하게 보이는 데 집착했어요. 현실과 다른 거짓된 삶을 SNS에 업로드하면서 마음에 안 드는 댓글이나 비판하는 댓글들이 보이면 이 댓글들을 실시간으로 싹 지우고 댓글 여론도 관리했습니다. 캣은 아야와스카를 2주에 한 번씩 복용했어요. 그리고 본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고 죽은 사람의 영혼과 소통할 수 있다는 등 정신적으로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캣은 이 환각제에 의존하기 시작하면서 현실과 더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됐어요. 한 번은 이 환각제 복용 후에 몇 주 동안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이 뇌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다고 느껴졌어요. 귀에는 전기톱 소리, 개 짖는 소리가 났고 몸은 불에 타는 듯한 느낌이 났습니다. 캣은 미쳐가고 있었어요. 이러한 증상 때문에 응급실에 여러 번 실려가고 정신병원에도 입원하게 됐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캣은 아야와스카 전통 전문가는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비전문적인 의식은 위험하고 약물 복용은 정신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캣은 이 의식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고 배운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캣의 돈벌이 수단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쯤 남편에 대한 집착이 더 심해졌어요. 이 남편의 핸드폰으로 여자한테 연락이 오면 캣은 막 뒤집어졌는데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남사친, 여사친, 뭐 직장 동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은행원, 대출 문자, 부동산 중개인 이런 연락에도 이 상대방이 여자면 전화해서 욕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둘의 결혼 생활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어요. 2017년 이 아나라는 여자가 캣의 인스타그램을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아나는 캣의 계정을 보자마자 이 희망의 빛을 찾은 것 같았어요. 아나는 브라질 남부 출신이었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렸어요. 이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근데 이 미국에 와서 만나게 된 남자친구도 아나를 학대하기 시작했어요. 아나는 인생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이곳에서 자기와 같은 브라질 빈민가 출신인 캣이 A급 스타들과 파티를 즐기고 성공한 모습을 보니까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와 힘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나는 특히 영적인 삶에 대한 캣의 주장에 매료됐어요. I just was in a point that I had lost hope in life, and in my mind, like I didn't really see like a future for myself, and I kind of started to turn to the spiritual world. Take a sec. Yeah. No, I just got emotional talking about it. No, it's okay. You're doing really well. 아무래도 이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영적으로, 심적으로 치유받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나는 캣의 모든 말을 따랐고 캣이 하라는 건 뭐든 하게 됐어요. 하지만 캣의 코칭과 조언은 어딘가 잘못됐습니다. 점점 이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멀어지고 고립되게 만들었어요. 2019년 아나에게 캣토레스가 우리 뉴욕 집으로 와서 내 개인 비서 일을 좀 해보는 거 어때? 라고 제안합니다. 평소 동경하던 인플루언서이자 나의 정신적 멘토가 나한테 일을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나는 흔쾌히 동의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아나가 보스턴에서 영양학을 공부하던 대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아나는 모든 강의를 다 온라인으로 전환했고 이 캣만 믿고 뉴욕으로 건너왔습니다. 아나가 캣의 집에서 이 애완동물을 돌보고 요리해주고 빨래해주고 집 청소를 해주는 대신에 $2,000, 지금 한화로는 290만 원 정도 되는데요. 한 달에 이 돈을 받고 일을 하기로 했어요. 자, 기대하는 마음으로 캣의 집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 캣 토레스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환상이 깨졌어요. SNS에서 보던 화려한 모습들, 깔끔하고 청결한 모습들,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이 집은 너무 더러웠어요. 그리고 코를 찌르는 악취가 있었습니다. 아나의 말에 따르면 캣은 잠깐도 혼자 있는 걸 너무 싫어해서 아나 없이는 이 샤워 같은 기본적인 일도 할 수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침묵을 못 견뎌서 거의 1초도 가만히 있지 못했다고 합니다. 캣은 상당히 통제적이었어요. 아나는 마음대로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수면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리고 이 잠깐 잘 수 있는 수면 시간마저 소파에서 잠을 청해야 했는데 이 소파는 고양이 소변이 막 묻어있고 더러운 소파였어요. 캣은 하루 24시간 아나와 붙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시켰습니다. 아나는 너무 피곤했어요. 한 번씩 캣한테 저 운동하고 올게요 하고 헬스장에 가서 요가 매트를 펼쳐놓고 거기서 쪽잠을 잤다고 해요. 캣은 이 정도로 아나의 생활을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아나는 캣에게 예전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해왔어요. 이곳에서 일하는 동안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나는 나는 여기 갇혔고 나갈 수 없구나 라고 느껴졌어요. 이곳에 오기로 하면서 이 보스턴 대학의 기숙사도 포기했고 돈도 없었고 지금 수익도 없었습니다. 갈 수 있는 곳도 없었어요. 그렇게 3개월 동안 한 푼도 못 받고 캣의 모든 일을 맡아서 합니다. 다행히 아나가 3개월이 지나고 새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그 새 남자친구를 통해서 이곳을 탈출할 수 있었어요. 나중에 아나는 본인이 캣 토레스가 저지른 인신매매 범죄의 첫 피해자였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쯤 캣은 남편과 이혼합니다.
이 이혼 전에 캣이 남편의 자동차를 가지고 사라져버렸어요. 캣은 본인이 지금 어디에서 뭘 하는지 알려주지도 않아서 이 이혼 절차조차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혼 서류를 전달할 수가 없었어요. 콜버는 결국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이혼을 진행할 수가 있었고 이 결혼 생활은 6개월이었는데요. 이혼을 진행하는 기간은 6개월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자, 이 무렵 캣의 삶은 더 화려해졌어요. 캘리포니아에서 만난 21살짜리 남편 잭과 재혼을 합니다. 2022년 텍사스 오스틴으로 이사하는데요. 침실이 무려 5개가 있는 저택을 임대해서 살았어요. 왜 이렇게 많은 방이 필요했을까요? 캣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남편과 둘이 살 생각이 아니었어요. 캣토레스는 아나에게 했던 것처럼 자신을 좋아하는 팔로워들에게 접근해서 우리 집에서 살면서 나랑 같이 사업적으로 일해보는 거 어때요? 내가 너 성공하게 해줄게. 이러면서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데즈레 프레이타스 그리고 레티시아 마야 그리고 솔 이 세 사람이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들은 캣의 텍사스 집으로 이사했어요. 그리고 캣의 비서로 다양한 일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어느새 이곳은 일종의 컬트로 변화되어 있었어요. 사업을 알려주고 성공하게 해준다더니 이 여성들이 이곳에서 하는 일은 집안일 뿐이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엄격한 규칙과 쇠뇌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캣은 매일 마법의 방이라고 지칭하는 그 방에서 이상한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이 마녀에게 주문을 걸었고요. 이게 이름만 마녀의 방이 아니라 그곳에는 정말로 의식을 할 수 있는 어떤 재단을 만들어 놓고 촛불, 박쥐의 피, 인형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본인만의 의식을 진행했어요. 캣은 나는 천사에게 보호, 건강, 번영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고 매일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는 캣의 허락 없이는 밖에 나갈 수 없는 완전한 고립된 생활이었고 심지어는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갔어요. 화장실을 가려면 캣의 허락을 받아야 했고 이 한밤중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캣의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그냥 꾹 참고 다음날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침묵의 법칙이 있었는데 이곳의 여성들이 다른 여성들도 있잖아요. 이들끼리 서로 대화를 하면 안 됩니다. 대화가 금지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약간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 조금 이상해 보여도 말도 안 되는 것 같아도 다른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따르고 있으면 이게 맞는 건가 싶으면서도 따르게 되잖아요. 아마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금방 이게 이상하다는 거를 깨닫고 이 나갈 궁리를 할까봐 서로 대화를 금지시킨 게 아닐까 싶어요.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들은 각자의 방에서만 머물 수 있었고요. 집 밖에서 다른 사람을 마주쳐도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한 가지 예로 이웃 사람들이 젊은 여성들이 이 집에 몰려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말도 걸고 인사도 하고 있는데 이 이웃 주민들을 마주쳐도 입을 꾹 다물고 쳐다만 봤습니다. 캣은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거나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고 실제로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퍼부었어요. 이곳에 온 여성 중 한 명인 솔은 본명은 솔이 아닌데 이 여성은 본인의 피해 사실이 알려지길 원하지 않아서 다른 뉴스나 인터뷰에서 모두 다 솔이라는 가명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 솔은 집이 없는 상황에서 캣에게 같이 살자는 제안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이곳에서 타로 점술과 요가 수업 같은 것을 수행하는 강사로 고용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들어와서 솔은 바로 현실과 생각했던 게 정말 다르다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이 솔은 어느 날 캣이 다른 고객과 통화하는 걸 듣게 됐는데 그 통화에서 솔이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처벌의 일환으로 매춘부로 일하게 할 거라고 그런 말을 엿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솔은 어떻게든 탈출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이 집에서 나가면 되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권, 모든 정보, 그리고 모든 돈이 캣의 금고에 들어있었고 캣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 여권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캣의 허락 없이 밖으로 나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솔은 이 전 남자친구의 도움을 받고 이곳에서 탈출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는 여전히 데지레와 레티시아가 남아 있었어요. 캣은 이 두 사람을 인스타그램에 자주 업로드했습니다. 이들의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나와 같은 마녀라고
얘네들은 마녀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똑같이 만들려고 머리를 금발로 다 염색시켜요. 그들은 마치 제2의 캣이 됐습니다. 이곳에 있는 25살 데지레 프레이타스는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됐을까요? 데지레는 원래 독일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캣의 인스타그램을 보게 됐고 캣에게 푹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캣의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거예요. 이때 데지레는 이 남자친구와 사이가 안 좋아서 그것에 대해서 상담을 요청했는데 캣은 너 맥과 헤어지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날 거야. 아주 나쁜 일이 생길 거야 라고 했습니다. 데지레는 헷갈렸어요. 왜냐면 주변 사람들이 대부분 야, 그 정도는 다 싸워. 너희 정도면 잘 맞는 커플이야. 너무 걱정하지 마 라고 했었기 때문이에요. 데지레는 맥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둘이 함께 이 상담 치료를 받기로 했는데요. 캣이 그걸 어떻게 알고는 독일에 있는 상담사가 분명히 매세 편을 들 거라고 나는 그 사람 믿을 수 없다고 상담 치료 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맷이 다른 마녀를 고용해서 너를 저주하고 있다고. 너 아픈 거 다 그것 때문이야. 내가 그 저주를 막기 위해 엄청나게 바빴다. 엄청난 돈을 썼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캣이 울면서 데지레에게 전화했어요.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너가 나한테 와줘야 된다고. 당장 다음날 나한테 와달라고 하면서 캣이 데지레의 비행기 티켓을 그냥 끊어버려요. 데지레는 이 사람이 죽는다고 하니까 텍사스까지 옵니다. 데지레는 이곳에 올 계획도 없었었고 한 달만 있을 계획이었어요. 왜냐면 이곳에 있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이 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어서 이 학교를 그만두면 불법 체류자가 될 위험이 있었거든요. 이곳에서 지내면서 캣은 데지레에게 의류 매장에 가서 일해서 돈을 벌어오라고 시킵니다. 이곳에서 벌어온 돈은 캣이 모두 가졌어요. 그리고 점점 더 많은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데지레한테 스트립쇼 클럽에서 일하라고 합니다. 처음에 데지레는 싫다고 했어요. 당연하죠. 그랬더니 캣은 너 여기 올 때 내가 내준 비행기 값, 여기 지내는 동안 이 집 얼만지 알지? 이 집값, 방에 넣어놓은 가구 비용,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너를 위해서 아침마다 주술하는 거 봤지? 그 마녀의 주술 비용까지 다 내야 된다고. 그러고는 갑자기 다음날 데지레를 사격장으로 데려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캣의 집에 남편 잭의 총이 있었거든요. 이 총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정기적으로 올렸어요. This is my favorite. This is like it's my tack driver. We'll have to have a competition with that gun to see who's the best I'm gonna be the best always. marksman because that gun is so accurate. 이 여성들을 협박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결국 데지레는 이 캣의 협박에 떠밀리듯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하라는 대로 한 것도 있었는데 이 마음속 깊이 정말 그 캣의 영적인 존재를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캣이 너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너 저주할 거라고 하는 그런 말에 정말로 벌벌 떨었습니다. 이 스트립쇼 클럽의 매니저 제임스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 데지레가 일주일 내내 출근했고 출근하면 정말 장시간 일했다고 했습니다. 스트립쇼에 처음 출근한 날이었어요. 이 클럽의 관계자가 데지레한테 이름이 뭐냐고 물었고 데지레는 순간적으로 입에서 샤넬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뒤로 데지레는 데지레가 아닌 샤넬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정말 평범한 인생을 살던 이 여성은 정신 차리고 보니 지금 스트립쇼 클럽 무대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너무 싫고 무서웠어요. 무대 아래에서 이 클럽의 매니저가 이 상의를 벗으라고 시켰습니다. 데지레는 이거를 벗으라고? 하면서 순간 얼어붙었어요. 그랬더니 아래에 있는 매니저 그리고 DJ 모든 관객들이 데지레한테 빨리 옷 벗으라고 부추겼고 데지레는 결국 옷을 벗었어요. 데지레는 이 좌절감에 그날 밤의 기억을 모두 잊어버리고 싶었습니다. 데지레가 이곳에서 벌어오는 돈은 당연히 캣이 모두 다 가졌습니다. 데지레가 처음 이곳에서 번 돈을 가져갔을 때 봐봐 할 수 있잖아 이러면서 우린 곧 부자가 될 거라고 했어요. 데지레의 모든 돈과 여권이 다 캣의 금고에 있었고 데지레는 불법 체류자의 불법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었어요. 이렇게 데지레는 매일매일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고 그 돈은 나에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모두 캣에게 돌아갔어요. 캣은 끊임없이 이게 네가 해야 할 일이라면서 데지레가 돈을 벌어올수록 더 큰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데지레는 하루도 쉬지 못하고 2주 동안 일해서 한 번은 99,000달러를 벌었는데 캣은 이 돈을 보고 부족하다고, 적어도 하루에 1,000달러는 벌어야 된다고, 몇 년 동안 힘들게 일하지 말고 몇 달만 클럽에서 고생하면 되잖아. 너의 아름다움을 활용해. 네가 타고난 걸 활용해야 돼. 이러면서 끊임없이 데지레를 쇠뇌시켰어요. 이 데지레는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이 말할 수 없는 공허한 감정이 몰아쳤고 몸도 아파왔어요. 자, 그런 데지레를 보면서 캣은 이건 죄가 아니야. 신과 천사들은 판단하지 않아. 오직 인간만 판단할 뿐이야. 이 일이 쉬웠다면 모두가 했겠지. 하지만 이 일도 성공하는 사람은 1%뿐이야. 이러면서 데지레가 계속 일을 하도록 격려했어요. 이렇게 매일매일 지옥 같은 하루가 반복됐습니다. 자, 이건 데지레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다른 여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곳에서 부자가 되는 건 캣 부부뿐이었고 모두가 성매매 착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이 집에서 그 어떤 일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이 데지레는 클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댄서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루에 15시간씩 쉬지 않고 일하면서 에너지 드링크나 술로 연명하면서 일을 계속했어요. 구두 때문에 발에는 물집이 항상 가득했고 클럽의 안 좋은 공기 때문에 항알레르기 약을 매일 복용해야 했어요. 데지레의 몸 상태는 나날이 안 좋아져 갔습니다. 근데 캣은 그 아픈 데지레의 모습을 보면서 너 진짜 버릇없다. 너 너무 나약해 지금. 내가 너를 이 클럽에서 일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주문을 했는지 알아? 넌 신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안 믿잖아. 너 나 만나기 전에 삶을 봐. 지금 넌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어. 근데 데지레는 지금 부자도 아니었고 행복하지도 않았어요. 결국 데지레는 독일로 돌아가고 싶다고 솔직한 마음을 말했습니다. 캣은 말해요. 솔직히 너를 겁주고 싶진 않아. 하지만 네가 베를린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말해줘야겠어. 더보이스가 말했어. 이 더보이스는 그녀가 듣는다는 그 영적인 목소리예요. 네가 전생에 재정적 저주를 받았다고. 이건 이 마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어. 하지만 넌 특별하기 때문에 천사들이 너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야. 넌 내 지시를 철저히 따라야 해. 독일로 돌아가면 넌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 기회는 지금 아니면 절대 오지 않아. 하면서 계속 일하게 했습니다. 데지레는 이 많은 고객들을 만나러 가면서 항상 속으로 만약에 피임기구가 망가지면 나는 병에 걸리게 되는 걸까? 고객이 잠복경찰이어서 나를 체포하면 어떡하지? 만약 고객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면서 하루하루 편한 날이 없었어요. 캣의 욕심은 끝도 없었습니다. 데지레가 하루에 1,000달러를 넘어서 5,000달러를 벌어오는 날도 있었거든요. 근데 캣은 하루에 1,000달러를 넘어서 3,000달러까지는 벌어오라고 합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날에는 집에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날은 데지레가 길에서 잠을 자거나 잠을 아예 잘 수 없었습니다. 데지레는 이제 반항할 힘도 없었어요. 모든 게 지치고 무기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캣은 데지레에게 너네 스트립쇼 클럽에서 가장 돈이 많은 VVVIP 고객의 아이를 임신해 오라고 말합니다. 이 데지레에게 자국 내 피임기구를 삽입하는 IUD가 있었는데 그거를 당장 제거하고 그 고객 몰래 그 고객의 아이를 임신하라고 하는 거예요. 데지레는 아이를 낳아서 누군가에게 사기치고 싶지 않다고, 그건 말 그대로 한 인간의 생명을 이용하는 거라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강력하게 저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캣은 병원으로 데려가서 그 피임기구를 제거합니다. 병원에서는 이 몸 상태를 고려해서 며칠간 쉬어야 하고 성관계를 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캣은 신경도 안 썼어요. 데지레한테 당장 일하러 가라고 소리치면서 계속 일을 시켰고 이 데지레는 점점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어요. 결국 심한 감염이 생겼습니다. 의사는 말했어요. 이거 진짜 제대로 치료 안 하면 영원히 정상적인 관계를 못 할 수도 있어요. 제대로 치료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2주간 복용해야 하는 항생제를 처방했고 정말 조금 쉬어야 한다고 권장했습니다. 하지만 캣은 신경도 안 썼고 고작 이틀만 쉬고 바로 다시 출근을 시켰습니다. 데지레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캣은 이 모든 게 네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거야. 고통은 실제하지 않아. 진짜 고통은 없어. 라고 했어요. 이 캣이 마법 주문을 걸어주고 있었잖아요. 아침마다. 이곳에 있는 여성들이 그 주문 비용으로 캣에게 3,000달러씩 줘야 했어요. 그리고 이 매주 3,000달러씩 달라고 했던 게 이제는 하루에 2만 달러로 올라가 있었어요.
다른 여성인 레티시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녀는 미국에서 오페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생활하려고 했는데 캣과 함께 살기 시작한 이후로 외부와의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캣의 명령에 따라 매춘 일을 하게 됐고 하루에 수십 시간씩 일해야 했어요. 캣의 착취는 끝이 없었습니다. 2022년 9월 브라질에서는 데지레의 친구들과 가족들이 사라진 데지레를 찾기 위해서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하고 있었어요. 게시글은 영어, 독일어, 포르투갈어 이렇게 3가지로 올렸습니다. 데지레가 마지막으로 발견되었던 곳은 독일이었는데 지금 현재 데지레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3가지 언어로 올렸어요. 이 여러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데지레의 사진을 알아보고 데지레를 찾아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Amigos então desesperados criaram este perfil que reúne informações, dicas, pistas. Chegaram a imaginar que a Desiree havia sido morta nos Estados Unidos. 자, 그러다가 캣의 인스타그램에서 데지레를 보게 됩니다. 데지레의 의지로 있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친구들과 가족들은 데지레가 실종됐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누구와 있는지 알게 됐어요. 하지만 데지레는 여전히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레티시아 역시 가족들이 간절하게 찾고 있었어요. 캣 토레스는 외계인 목욕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업로드했고 이 영상에서 레티시아는 무언가 이렇게 취한 것처럼 보였어요. 다른 영상 속에서도 이 레티시아는 뭔가에 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이들은 실종 신고가 되었는데 이 사건은 일반적인 실종 신고와 달랐어요. 사람들은 데지레와 레티시아가 살아있는 걸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들이 그 어떤 문자와 전화에도 응답하지 않아서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FBI는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뉴스에 이 사건이 보도됐어요. 캣의 집에서 처음 일했던 아나가 이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데지레와 레티시아가 그곳에 gat혀서 강제적인 노동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나는 바로 사건의 심각성을 알았습니다. 본인이 캣을 직접 겪었고 그가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나와 과거에 캣의 고객이었던 사람들이 캣이 체포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FBI와 사법기관에 캣의 행적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5개월 전에 탈출했던 솔도 경찰에 신고를 하긴 했는데요. 그때는 이 신고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많은 이들의 관심과 신고로 이 사건이 점점 커지면서 인터폴까지 개입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캣을 의심하자 캣은 인스타그램에 나는 그녀들에게 일자리를 준 거다 반박하는 영상을 올립니다. A única coisa que eu fiz foi dar emprego pras meninas e só, mais nada. E eu falei, vocês vão trabalhar pra mim, se vocês trabalharem digno, se vocês forem digna, o salário de vocês vai ser digno. Elas começaram a fazer muito dinheiro. 현재 이들은 모두 불법 체류자였고 브라질에서 매춘일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텍사스 집을 떠나서 텍사스와 무려 3219km 떨어진 메인주로 이동했어요. 캣은 데지레에게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스스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라고 시킵니다. 우리는 감금되고 갇혀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사를 멈추고 더 이상 나를 찾지 말아달라고 하는 영상이었어요. Eu tô gravando esse vídeo pra ordenar que vocês parem de me perseguir, parem de me procurar, parem de perguntar a terceiros sobre o meu paradeiro. Se eu bloqueei todos vocês tem um motivo, quer dizer que eu não quero falar com nenhum de vocês. Tô muito bem, eu tenho poder de escolha, eu tenho livre-arbítrio que Deus deu pra todos nós, então eu tô vivendo a minha vida. Que saco, vocês são insuportáveis. Me deixem em paz. 근데 오히려 이 영상을 올리고 사람들이 더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이상해 보이죠. 이럴 땐 오히려 더 걱정하고 의심해야 돼요. 메인에서 코네티컷까지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떠돌아다녔습니다. 떠돌아다니면서 일을 아예 안 한 게 아니에요. 캣은 데지레와 라티시아의 프로필을 에스코트 웹사이트에 올립니다. 이 에스코트 웹사이트는 말 그대로 에스코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과 고객을 연결하는 사이트예요. 행사, 저녁 식사, 생일 파티, 여행 등 다양한 곳에 파트너로 동행하는 서비스인데 이게 성매매로 연결되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위험이 큰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 프로필이 올라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이상해 보일 수 있는 거죠. 캣은 이 웹사이트에 데지레와 레티시아의 프로필을 올리면서 이거 어차피 사람들 아무도 모른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현재 지금 언론에 뉴스로 보도되고 있었어요.
데지레와 레티시아의 인생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그곳에 갇혀서 아무도 못 만나면서 착취당한 것과는 또 다른 고통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갑자기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내 친구들, 나를 아는 모두가 지금 뉴스에서 나와 성매매를 연결해서 안 좋게 보도가 나가고 있잖아요. 미 당국은 데지레와 레티시아의 안전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어요. 이 경찰이 여성들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캣 토레스에게 전화를 겁니다. 캣은 이 전화를 받기 전에 데지레와 레티시아에게 말했어요. 경찰이 곧 있으면 질문을 시작할 거야. 그들은 속임수로 가득 차 있어. 형사니까 입 조심해. 나 진짜 진지하게 말하는데 이상한 소리 하면 나 진짜 소리 지르고 너네 내쫓을 거야. 하지만 이 모습은 그 여성들에 의해서 녹화되고 있었어요. Gente, eles são muito truqueiro. Ele é detetive. Muito cuidado. Pelo amor de Deus, eu vou dar um chute daqui em vocês se vocês falarem alguma coisa. Dá um grito. Eu não. 통화에서 경찰은 이 캣을 설득했어요. 데지레와 레티시아를 메인 주 경찰서로 데려와서 복지 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3명 모두 메인 주 프랭클린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에 출석했어요. 이 복지검사는 경찰이나 복지기관에서 이 특정한 사람의 안전과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예요.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거나 정신상태 문제가 의심될 때, 인신매매 또는 강제감금이 의심될 때 폭력이나 착취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수사관들은 데지레와 레티시아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았어요. 이들을 신문했던 데이비드 다볼 형사는 우리는 데지레와 레티시아를 보자마자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 고립 상황, 캣의 허락 없이는 말하기를 꺼려하는 모습 등 여러 위험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데지레와 레티시아는 캣에게 쇠뇌당해서 경찰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이 자신들을 체포해서 매춘일과 불법 체류로 처벌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캣이 지금까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말하지 않고 계속 아무 일도 없었다고, 나 진짜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이 현실의 인신매매범들은 영화 속 모습처럼 사람들을 갑자기 납치해서 팔아넘기는 형태보다 보통 피해자가 신뢰하는 사람이 조금씩 그들의 삶을 바꿔놓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다른 영상에서도 말했다시피 여러분 고립되지 마세요. 이 누군가 나를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려고 하면 의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들은 며칠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사실 이 데지레와 레티시아는 이때까지도 자기들이 인신매매를 당한 건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 조사를 받고 깜빵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벽에 인신매매 관련된 포스터가 붙어 있는 거예요. 데지레가 그 글을 이렇게 읽다가 갑자기 모든 게 연결되면서 와, 나 지금 인신매매 당하고 있던 거구나. 데지레가 이렇게 생각 못했던 이유는 사실상 캣이 몸을 이렇게 꽁꽁 묶어서 감금시킨 것도 아니었고 캣이 주술을 걸고 있었으니까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착각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강제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강제적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캣이 감옥에 갇혀서 서로 분리되고 나서야 이들은 천천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히기 시작했어요. 레티시아는 처음에 가족들과 연락하지 않는 이유는 아빠가 나를 학대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었는데 그 모든 내용을 철회하고 캣이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거짓말해야 한다고 했다. 그녀는 진짜 괴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캣은 신문하면서 제가요 너무 유명한 사람이라서 사람들이 저를 미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유명해지는 것을 원치 않아서 이런 일을 벌이는 거고 자신은 아무 잘못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말을 믿지 않았어요. 이들은 국경 순찰대에 의해서 구금됐고 불법 체류자였기 때문에 3명 모두 브라질로 강제 추방됩니다. 2022년 11월 브라질 입국 직후 캣은 인신매매 및 강제노동 혐의로 체포됐어요. 그리고 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형량이 그녀가 망가뜨린 여성들의 삶에 비하면 너무 적은 것 같다고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2024년 4월 이 BBC에서 브라질 교도소에 있는 캣을 인터뷰하러 갑니다. 캣이 체포된 뒤로 처음 있는 인터뷰였어요. 캣은 여전히 자기는 죄가 없다면서 그 누구에게도 나는 성매매를 강요한 적이 없고 우리 집에서 살게끔 강요한 적 없다고 나는 무죄라고 주장했어요. 증인들이 모두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어요. 한 번은 너무 많은 거짓말이 쏟아져서 웃음이 나올 정도였다니까요. 라고 말하면서 나는 1년 반 동안 지금 감옥에서 진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증거가 없으면 범죄도 없는 거다.
근데 지금 나 증거 없지 않냐? 내가 도대체 왜 감옥에 있어야 되냐고. Nobody lived with me. No women lived with me, other than my dog. That is a girl. My cat, that is a girl. No women live with me. We've seen messages from you inviting young women to live Man, with you. if you did not see a message in the federal police, you cannot believe this message is from me. There is no way I send a message to a person saying, come to live with me in America, I'm going to enslave you, or you're going to work for me. In my house, nobody worked. I want to So say... do you think the messages that we've seen from multiple women are fake? Absolutely, yes. 사람들은 저보고 가짜 인플루언서라고 하면서도 저를 말로 타인을 조종할 수 있는 여자니까 사회에 위험한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게 본인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이유라고 설명했어요. 이 BBC 기자들이 직접 입수한 증거로 캣이 하는 말들을 반박하고 질문을 하기 시작하니까 캣은 바로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이 취재진들도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A gente leu post nas redes sociais em que você diz que de fato manteve ela como escrava e que o crânio dela seria pendurado na sua casa. Deus me livre. E que ela pagaria com a vida dela pelo que ela fez contra você. Eu não sei quem postou isso, mas não fui eu. Isso estava na sua conta do Instagram. Eu não sei quem foi, nem se foi na minha conta do Instagram, mas eu não postei isso. Agora que eu lembrei quem a Ana é, e ela nunca trabalhou na minha casa. Ela ficou na minha casa por alguns dias e foi embora. How does it make you feel when you're hearing that former clients are traumatized? I don't believe it. I have to say they are absolutely ridiculous and that they need to run back to their parents.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기로 선택한 걸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전 제가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전 예수를 볼 수도 있고 악마를 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막 이런 이상한 이해 안 되는 말들을 늘어놨어요. 그러면서 막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도 다 내 조언 듣고 싶어서 나한테 무릎 꿇었었다고. 나는 단 하루도 여기 있을 자격이 없다 라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캣은 깜빵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이 취재진들이 자기 말을 다 들어주지 않으니까 마음에 안 들었는지 나한테 신비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곧 알게 될 거라고 하면서 취재진 중에 한 명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나 그쪽 마음에 안 든다고 이러면서 감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캣에게 남편이 있었잖아요. 그 텍사스 집에 함께 있었을 텐데 이 사건에 연루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남편 잭은 19살의 캣을 처음 만나게 되는데요. 캣은 잭보다 10몇 살이 더 많은 연상녀였어요. 잭은 종교가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잭의 아버지와 캣이 자주 부딪혔어요. 알다시피 캣은 본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잖아요. 그래서 이 잭의 아버지가 잭에게 연락을 시도할 때마다 캣은 죽어버리라고, 나와 내 가족을 그냥 내버려 두라고. I want you to die. I hope you listen to this, you understand this. Die. Leave me and my family alone. 이런 협박하는 글도 막 인스타그램에 게시하고 이 잭과 가족이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잭은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예요. 실종된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실제로 실종된 건지 숨어 있는 건지는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현재 이 캣 토레스에게 사기당하거나 착취당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20명이 넘어요. 이들 중 다수가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나는 캣이 저지른 행동은 그저 인스타그램 속 이야기가 아니라 심각한 실제 범죄임을 사람들이 인지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라티시아는 집으로 돌아간 뒤에 집 밖에 완전히 나오지 않는 은둔 생활을 하고 있고요. 데지레 프레이타스도 수개월 동안 공황 발작, 편두통, 불면증,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데지레는 이 사건 이후에 데지레를 찾아서라는 책을 집필했는데요. 그 책에서 저는 아직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정말 힘든 한 해를 보냈어요. 저는 성적으로 착취당했으며 노예 취급을 당했고 갇혀서 생활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경종을 울리기 바랍니다. 라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위험한 사이비, 컬트, 사람들을 조종하는 이 인간들은 항상 자기에게는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신의 도움을 받으려면 자기 말을 따르라고 해요. 하지만 이 캣도 결국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성착취를 통해 돈을 벌고 싶어 한 것 뿐입니다. 많은 컬트의 지도자들이 모두 이런 식으로 영적인 것을 말하지만 결국 본인의 욕심을 채우는 게 목적이에요.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어떻게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무서운 사례입니다. 이 사람의 심리를 조작하는 것은 때로는 물리적 감금보다 더 강력한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안전하세요.